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정세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귀를 열어 주시어서 시대가 우리에게 증가하는 그 모든 현실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듣기를 원하나이다. 지혜의 은사를 도와 주셨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르게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바로 듣고 깨워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대결 구도의 중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 38장 5절 7절 말씀 보았는데 그 국가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지금 어떻게 결속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쿠르드족이라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석유 자원에 힘을 쏟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철수로 인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오늘 우리 봉독하신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이 예언대로 공마곡의 국가군이 서로 연합되고 있는 것을 과거보다 더 굉장히 가깝게 밀접하게 연결되고 연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동은 말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 보면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요충지이면서 또 아시는 대로 중동의 석유가 많은 매장량의 석유,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들의 축복이었죠. 왜냐하면 석유가 생산되면서 중동 국가들은 정말 잘 살았어요.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동 국가들이 산유국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부유함을 처음에는 누릴 수 있었으나 강대국에 의해서 결국은 그 복이 저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보면 석유가 앞으로 계속 생산을 하게 되면 50년 정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세일가스라든가 석유를 보면 원유를 보면 500년, 400년에서 500년 쓸 수 있는 게 현재 발견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그리고 북쪽에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있는 지중해로 내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항이 러시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하고 남쪽에 있는 유럽 연합이라든가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아프리카까지 러시아가 장악할 수가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중동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러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연합 그 사이에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세력을 팽창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군이 빠지면서 그 힘이 러시아와 그리고 북쪽에 있는 터키가 힘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전히 중동 지역은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중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작은 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동은 이 강대국들의 대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대칭 그 전쟁이라고 했는데 강대국 국가와 국가끼리 전쟁이라기보다는 내전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비대칭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대칭 전쟁을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 땅이 땅 따먹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유린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추광이 전략이라고 그래요. 비대칭 전략을, 국가와 국가끼리 싸우는 전쟁을 대칭 전쟁이라고 합니다. 대칭적 전쟁이라고 하고, 그런데 내전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같은 종족끼리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전쟁 뒤에는 언제나 강대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미국의 대외 전략 정책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대 로마 제국이나 대영 제국하고 똑같은 그런 전략을 써요. 이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구도는 뭐냐면 마지막에 그들이 최후 수단으로 군대를 보내는 것이고, 보통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 국가들이 서로 견제하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서로 견제하도록.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힘에 말하자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 견제하고 있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중에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란이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적당한 힘을 서로 힘 가운데 견제하고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파키스탄을 거의 몰락시키다시피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은 이렇게 대치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북한이 이렇게 된 건 미소에 의해서 이렇게 얄타 회담이라든가 뭐 이런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남북한이 나눠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비대칭적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비대칭적 전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대칭적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그것은 공마국 전쟁이라고 불리는 에스겔 38장 이하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비대칭적 전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 예를 들어서 수니파와 시아파, 이게 같은 종교 안에서도 같은 그리고 종족입니다. 그죠? 페르시안 종족과 그리고 아랍인들이 서로 싸운다든가 뭐 이런 일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여론은 무엇이냐면,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끼리 전쟁입니다. 자기 민족끼리 전쟁에, 예를 들어서 정부군하고 그 다음에는 뭐 민간 그 군대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밀접하죠. 산유국이라는 것도 밀접하고, 또 성경에서 이미 이 비대칭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대칭적 전쟁인 세계 대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왜냐하면 중동이 굉장히 지금 갈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대칭 전쟁의 배후에는 항상 강대국의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심지어는 뭐 홍콩 데모라든가 그 뒤에도 미국에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지금 굉장히 대부분의 국가들이요 내전에 휩싸이고 있어요. 내전은 자기 국가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건데, 그 뒤에 강대국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살펴볼 그 국가군 중에 공화국 국가군 중에서 이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상세히 살피겠지만, 간단하게 이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방패와 투구를 갖추었다는 것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핵무장을 가지려는 노력, 그리고 또 이란의 전쟁 특징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3세력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미국이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정인 그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란 그 협정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가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20만 명에 이르는 시아파 민병대가 있어요. 이것을 시아파 벨트라고 합니다. 시아파끼리,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서방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고, 시아파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 벨트라고 하는데, 주로 이런 나라들과, 그리고 이런 민병대, 시아파 출신의 민병대를 구성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민병대는 혹은 반군입니다. 반군, 정부군 말고 반군이죠. 정부군에 대항하는 이런 반군 같은 제3세력을 이용하는데,
시아파 지하드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하셨던 헤렘 말입니다. 비슷하게 그들도 성전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하드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만일에 목숨을 잃을 경우에 자폭할 경우에 그것은 그의 가문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이런 일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아파 지하드와 연계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봤죠.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 오늘 이해가 좀 훨씬 쉬울 거예요. 저도 이야기하기가 편하네요. 자, 이 그 지하드, 시아파 지하드와 연결되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란의 최고 정예부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바로 이슬람 혁명수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혁명수비대 해외 부대가 바로 쿠두스라는 부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쿠두스 부대와 연계되어서 이제 산발적으로 중동 국가 전역에 흩어져서 서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미국을 반대하면서 그들의 폭력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쿠두스 부대와 연계된 곳이 바로 레바논에 보면 폭력 단체 헤즈볼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안에 보면 가자 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웨스트뱅크, 스안 지구하고 이런 곳에 보면 팔레스타인 정당이 있어요. 파타라든가 이런 정당도 역시 다들 이렇게 결국은 이스라엘 안에 있잖아요. 적군과 함께 동침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레바논 헤즈볼라가 있고 예멘에는요 후티 반군이라고 있습니다. 시아파 역시 시아파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라크에는요 민병대가 있습니다. 대중동원부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런 제3세력과 연계되어서 이라크가 계속해서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을 거의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라크 그 정권 붕괴 이후에 페르시아만에서 현재 말입니다. 원래는 이라크와 이란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경쟁 관계에서 서로 군사력이나 국력이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해버리죠. 그래서 이라크가 붕괴되면서 이란은 계속해서 힘을 얻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 에스겔이 말했던 그 로스, 말하자면 곡과 연합되는 그 첫 번째 국가가 바로 이란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죠. 그랬을 때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를 확장하게 될 것이고 이게 국제 전략가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미래에 이란이 아무리 싫어도 이란과 손을 잡아야 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좀 멀리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을 끌어안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쿠르드족을 버리고 터키를 끌어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터키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금 터키도 중동 지역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국가군에 포함된 나라가 바로 구스입니다. 자, 구스는 오늘날 어디일까요? 예, 기억하시네요. 이디오피아입니다. 자, BC 1000년경에 그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이 만났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그 바로 그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메넬리크 1세가 북쪽 이디오피아로 가면서 이주해서 건국한 나라가 이디오피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디오피아는 유대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군부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가.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유대인 신앙이겠죠. 그것을 이디오피아 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정교회는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들이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붓입니다. 붓은 오늘날 어떤 국가일까요? 기억납니까? 리비아입니다. 예. 이런 나라들이 현재 내전 중이거나 서로 연합되고 있어요. 자, 2011년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다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카다피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의 무장 충돌이 일어나면서 리비아 혁명이 일어나요.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전입니다. 민족끼리 전쟁이죠.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42년간 리비아를 독재한 독재자 카다피 축출하자 정권에 대한 일련의 처음에는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광화문에서 그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지금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평화적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평화적인 시위가 나중에는 과격한 시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봉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는 카다피와 그의 측근 인사 10명의 자산을 동결하게 됩니다. 이 리비아를 이렇게 제거하는 그 뒤에는 역시 미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행을 제한하는 결의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카다피 정부에 대한 국제 형사 재판소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카다피 체포 영장이 이렇게 발부됩니다. 이거 미국의 묵인 없이는 유엔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시민군이 고향 하수구에 숨어있던 카다피를 발견해서 처형하면서 1차 리비아 혁명은 끝나지만 2차 혁명이 또 일어나요. 2014년도부터. 자, 그들은 2014년도부터는요. 정부 간 두 개의 정부로 나뉘면서 정부 간 혹은 군사 집단끼리의 그런 충돌로 번지게 됩니다. 강대국의 이권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바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같은 민족끼리 그리고 서로 다른 종교끼리 이런 갈등이 표출되는 비대칭 전쟁.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의 현상입니다. 자, 대장인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자, 러시아의 고대 지명이 로스라고 그랬습니다. 로스. 대장 러시아는 공화국 국가군과 현재 조금 전에까지 말씀드렸던 국가군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란과 터키는 거의 한 패거리라 봐도 무방하지요. 자, 시리아가 그 전에 또 내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시리아, 터키 옆에 있는 시리아. 알라사드 정권이 지배하고 있고 화학무기로 자국민을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뒤에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는요, 알라사드 정권, 정부군이죠. 그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군을 격퇴하게 되고 대장의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군 중에는 쿠르드 족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아까 말씀드렸던 리비아나 예멘 내전에서도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감당하면서 대장의 역할을 지금 현재는 발휘하고 있어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구소련 붕괴 후에 사실은 그 러시아는요 힘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가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고 이란과 터키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강대강으로 가는 국가에서 힘을 얻고 있고 그리고 어디입니까? 터키나 이란은요 지역 세력으로서 영내 세력으로서 서로 힘을 키워가고 이제 중동의 영내 세력으로서 힘을 키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아주 강력한 힘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영내 주요 국가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이란, 터키는 물론이지만 심지어는 그 영내 국가 중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서 이스라엘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그 중동에서 말입니다. 미국의 그 헤게모니, 이 헤게모니가 뭐냐면 어떤 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헤게모니는 권력을 가리킵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 행사하는 그런 권력. 그래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러시아가 대신하고 있다,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가 힘을 발휘하지만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쪽에는 아프리카까지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중앙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현재 중동에서는 분쟁 해결사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중동에서 유일한 보안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흑해 블랙시에서 지중해로 지금 계속해서 그 세를 확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그동안 외교가 러시아에 대한 외교가 그동안 미국의 외교가 뭐였냐 하면요. 러시아에는 천연 자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많지요, 아무래도.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유럽은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그 정책이 뭐였느냐면 중동 국가를 미국이 지원을 하면서 러시아가 중동 국가를 넘어서 유럽에 있는 국가와 서로 기술 제휴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천연 자원과 유럽에 있는 기술력이 합쳐지면 그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중동 나라를 통해서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 이제 미국이 다시금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 국민 전 세계 경찰 노릇 그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힘의 공백을 누가 메꾸고 있느냐? 러시아가 지금 메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성취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지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막아왔는데 미국이 빠졌죠. 그런데 문제는 유럽연합의 최대의 그 경제 동력이 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독일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잠깐 들리기만 해서 그 느낌으로만 느꼈는데 상당히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어느 나라에 처음 들어가면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개가 맞더라고요. 근데 그 참 독일에 잠깐 이렇게 경유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절제가 있고, 그리고 참 그 정말 강력한 국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독일이 굉장히 현재 유럽연합의 모든 경제 동력을 이끄는 나라가, 유럽연합이 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력이 되는 나라가 바로 독일인데, 문제는 이 독일이 자신의 기술력을 러시아에게 주고 러시아의 엄청난 많은 천연 자원을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과 러시아도 역시 연합이 됐는데, 독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멜이라는 나라가 독일이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동안 계속해서 유럽연합과 그리고 러시아의 연합을 막아왔는데 지금은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그 식량인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익에 의해서 어제까지 원수였던 나라가 하나로 지금 연합이 되는가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종말의 예언된 말씀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또 이스라엘과도 우호 관계를 하면서 독일과 유럽 쪽과 같이 이제 함께 연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을 점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14일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터키와 국경선에다가 군대를 배치합니다. 물론 시리아 정부군과 터키가 뭐 그 반목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쿠르드족이 자기 자국에 있는 쿠르드족을 터키가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정부군이 터키 국경선에다가 군대를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이것이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사시에 시리아 정부군이 터키군과 무력 충돌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리아에서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선언했던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왜냐하면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굉장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군대는 다 나가라, 그러니까 미국 군대도 나가라고 했고, 그리고 북동부 지역에서 미국 군대는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철수하고 힘을 키운 러시아의 결정에 따라서 시리아 내에서 또 다른 그런 국지전이 나중에는 국제전으로 발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갈마 족속입니다. 도갈마.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이 도갈마 족속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도갈마 족속은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가 성경에 나오는 도갈마 족속인데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터키가 힘을 얻고 있어요. 힘을 지역적인 그 세력을 영내 세력 중에서는 터키가 그 힘을 가장 강력하게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가들의 견제와 힘의 균형을 통해서 강대국들이 힘을 지배력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계속 이런 중동에서 있잖아요. 서로 국가 간의 경쟁이나 견제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대국은 그렇게 합니다.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요. 어차피 미국은 1등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1등을 따라잡지 못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10등, 11등 이런 국가들이 서로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1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1등 국가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하면서 그 공백을 러시아가 메꾸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터키가 그 지역에서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는 21세기 술탄이라 불리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데 에르도안이에요. 이것도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에르도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장기 집권하는 사람이에요. 비전 2023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2023년까지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핵발전소를 완성한다는. 그리고 과거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700년에 그 제국을 건설해 보겠다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러시아와 연합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터키의 세력 팽창은요, 주변 유럽 연합과 중동 국가들에게 당연히 위협이 되고, 특히 이스라엘은 굉장한 위협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감히 건드리지는 못해요. 그런 지금 군사력과 그리고 기술력과 국력을 가지고 있고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제일 작은 국가이면서 아주 작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한 작은 사이즈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군사력에 있어서나 기술력에 있어서나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국가가 중동이라든가 그 지역이 없어서 아마 이스라엘과 같이 한판 붙지 않는다면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한판 붙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마국 전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터키의 세력 팽창이 중동 주변에 위협이 되지만 그 위협이 되지 않도록 미국이 지켰지만 미국도 그 노력을 포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특히 이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도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터키, 시리아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터키도 어디로 내려오려고 합니까? 지중해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남하를 하게 되면은요, 지중해는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도 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아프리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남하할 경우에 시리아가 내려오고 시리아가 아니고 터키가 내려오고 러시아가 내려올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터키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리아 일부, 터키만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욕을 보이고 있어요. 시리아 일부, 북동부 지역이겠죠. 아무래도 장악했으니까. 시리아 일부, 그리고 이라크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파괴했기 때문에 강력한 정부가 무너졌어요. 그 사담 후세인 죽으면서 그래서 이 독재 정권을 보면요, 독재 정권이 국민의 원성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나라의 독재자가 있을 때는 그 나라가 그래도 건재해 왔던 것을 보는데, 이 독재자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내전에 휩싸이게 되는 수많은 나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독재자들은 말입니다,
그 강대국들이 컨설턴트를 보내게 돼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컨설턴트를 그 보내서 독재자와 이제 서로 이제 딜을 하지요. 독재자에게 부와 권력을 주고 천년 자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 끝났을 때는 영도 폐기 당하는 거예요. 토사구팽 당하는 거죠. 크루도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어쩔 수가 없는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편에 봐서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 세계 1위 국가로서 1등 국가로서 초강대 국가로서 계속 남을 가능성이 있지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그래서 시리아, 일부 이라크, 그리스까지 유럽연합의 그리스까지 포함하는 미래의 터키 지도를 그려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터키 에르도안은요, 아이시스 그 이슬람 제국이라고 선포한 아이시스 수장 바그다비의 죽음 이후에 그들의 보호자 그 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터키군과 지하도 동맹군 동원해서 쿠르드족과 기독교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어요. 터키군은 자국의 군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시아파 지하도 군대 그 군대와 연합해서 쿠르드족 가운데 일부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쿠르드족과 기독교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지원하는 이슬람 지하도 군대에 의해서 시리아 지역의 현재 기독교인들은 이 추수의 계절에 추수를 못 한답니다. 땅 전체를 빼앗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프트 종족 학살이라고 합니다. 학살은 학살인데 좀 이렇게 가벼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땅도 없고 수입도 없습니다. 그러면 쿠르드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동안에 시리아 지역에는 두 군데 안전한 곳이 있었다고 해요. 그 안전한 곳이 바로 북동부 지역에 쿠르드 자치 정부가 있었던 곳 한 곳하고 IS가 통치하는 곳. IS 통치하는 곳을 왜 안전했느냐? 알 아사드 정권이 뒤에서 터키가 계속 뒤에서 봐줬기 때문에 그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IS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쿠르드족이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조국을 찾아가면서 파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터키의 시리아 침공은요, 이런 삼중 화약고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가져와서 중동 전체에 아마겟돈으로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족 대량 학살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터키 제재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어요. 근데 대통령은 친터키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통과되고 있느냐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의 백악관을 초청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만찬하기 하루 전날 국회에서는 터키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쿠르드족이 계속해서 유린당하고 있고 인권이 묵살당하면서 죽임을 대량 학살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뉴스에 보통 메인 뉴스 미디어에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뉴스 이렇게 죽어가는 믿음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믿음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의 빅팬이라고 말해요. 빅팬은 뭡니까? 팬. 난 당신을 절대적인 지원을 보낸다는 거죠. 누가요? 트럼프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에르도안은 말입니다. 쿠르드 민병대가 주축이 된 시리아 민주군이라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리아 민주군은요 바로 민병대입니다. 정부군하고 다르죠. 쿠르드 민병대가 주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민주군을 이들은 테러 조직으로 터키군과 지하드 동맹군하고는 달라요. 반대 세력이죠. 민주군이라고 시리아 민주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르도안은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바로
이런 시리아 민주군은 테러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과 계속 싸울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학살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자, 트럼프가 말입니다. 트럼프가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의 군사 작전을 승인한 것은 미국 비개입주의의 결정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쿠르드족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S, 이슬람 국가 격투의 선봉에 서서 1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과의 전쟁이 끝나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서 토사구팽 다 하는 거예요. 자, 중동에서 지금 쿠르드족은 수천 년 동안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 미국에 버림받고, 얼마 전까지는 시리아 정부군과 바로 이 민주군이 서로 시리아 민주군이 싸웠어요. 알 아사드 정권과 시리아 민주군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알 아사드 정권과 손을 잡아야 되는 형편에, 왜냐하면 서방이 버렸으니까, 그리고 러시아에게 또한 손을 내미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터키와 이란, 시리아 등이 흩어져 사는데 어느 정도냐면 4천만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5천만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숫자에 버금가는 그런 쿠르드족이 존재는요, 그 주변 국가들에 보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들이 분리 독립을 추구하게 되면 영토 보존성이 어긋나요. 즉 우리나라 안에서 그들이 한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그들이 분리 독립을 해버리면 그 땅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되니까 영토를 보존할 수 없어서 영토 보존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중에 터키가 제일 많아요. 터키는요, 터키의 숫자가 인구수가 얼마냐면 8천만 명인데 8천만 명 중에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 쿠르드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가 제일 쿠르드족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고대 바벨론 등의 종교와 문화 말사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쿠르드족 고유의 문화와 언어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민족 안에 동화시키거나 멸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쿠르디스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북쪽에 터키가 있죠. 오른쪽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이 접경 지역에 저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르드족 분포도를 한번 보시면 이란에 보면 약 800만 명이 있어요. 시리아에 약 200만 명, 이라크에는 500에서 600만 명, 터키에는 가장 많은 1800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국가로 봐서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쿠르드계 유대인이 15만 명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등지에도 흩어져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안에서 쿠르드족이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적의 적은, 내 적을 미워하는 또 다른 적이 있으면 그 사람과 친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교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쿠르드족을 돕는 것이 적군인 중동 국가들의 배후를 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현재 이 쿠르드족을 돕고 있다라고 합니다. 쿠르드족이 터키, 이란, 시리아, 이라크 등 주요 중동 국가 국경지대에 모두 분포되어 있어요. 그림 보시는 대로. 그래서 만일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과 쿠르드족이 서로 교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방어벽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쿠르드족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친밀해요. 이스라엘은 1960년대부터 이라크 쿠르드족을 정보와 군사 부분에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보를 그렇게 해석해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핵을 계속해서 만들어 온 거 있잖아요. 핵물질 만들어 온 거 네타냐후 총리가 발표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정보 덕택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스라엘 정보 요인들은 그래서 이란, 시리아,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전투원 훈련과 작전을 같이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우리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시대에 따라서 성취되고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짧게나마 오늘 또 이 시간에 아버지 중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역사와 적의 힘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곳에 아버지 고통당하고 학살당하는 기독교인과 쿠르드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주님 속히 오셔서 학대받는 이 땅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도 하나님 운전대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